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60대 후반의 할매예요. 60대에 처음 진입할 때만 해도 할머니 나이라고 추워도 생각 안 했는데 내 나이 70에 가까워지니 완전히 쭈그렁탱이 할머니가 다 됐네요. 요즘 거울을 보면 내 얼굴 주름들을 다리미로 쫙쫙 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내 마음과 정신만은 아직도 팔팔한 청춘 같은데 지금은 뭘 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그도 그럴 것이 파킨슨병이라고 진단받은 지 벌써 수년이 흘렀거든요. 그동안 먹은 약만 해도 한가만이 될 것 같네요. 이젠 내성이 생겼는지 약발도 잘 안 듣습니다. 저의 손과 발은 점점 떨려오고 근육은 날이 갈수록 뻣뻣해지기만 해요. 이렇게 성치 않은 몸을 가져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제 곁에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고시원 옆방에서 만나 수양딸로 삼은 우리 미소 한 명만 남아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돈이 생겨나 죽을 때까지 금전적으로 부족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 있다는 것에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건강 다 잃고 가족 잃은 제게 돈이 다 무슨 소용 있나요? 죽을 때 돈 짊어지고 갈 거 아니니 돈은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생활에 불편함은 줄겠죠. 그건 흙수저로 태어나 평생을 지지리도 가난했던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는지 말씀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일을 일식 한다지만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하루 한 끼 먹기도 참 힘들었어요. 그나마도 물에 보리밥 말아 간장 찍어 먹고 그랬죠. 중년이 되어 돈이 좀 생기고 난 후에도 과일은 다 썩어서 폭탄 세일하는 것만 사다 먹고 축의금 아끼려고 심지어 지인 경조사까지 가려가며 최소한으로 참석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나날이었죠. 제가 하도 가습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니 검치머니 사람 안 사는 빈집인 줄 알았다는군요. 별별 에피소드들이 많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어요. 거의 독거노인이 돼버린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의 온기예요. 핏줄과의 인연을 끄는 지금 뼈에 사무치게 쓸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착하고 예쁜 양녀인 미소와 앞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가야겠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의 삶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제가 애정하는 채널인 사연살롱 여러분들과 함께 제 삶을 공유해 볼게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 할미한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럼 제가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는데 힘이 좀 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요즘 한 60년 전 흑백 영상들도 복원돼 있던데 그때 보면 시골에 집신 신고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무신조차 귀했던 시절이니까요. 제가 하도 못 살아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그땐 다들 힘들었던 시절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 가족 사진을 보면 저희 엄마는 얼굴이 크고 키가 작고 좀 사내같이 생기셨고 오히려 저희 아빠가 꽃미남 스타일이었어요. 엄만 평생 한량이었던 우리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아빠의 외모 칭찬만큼은 빠지지 않고 하시더군요. 점순아, 네 아빠가 지금은 나이 들어서 아저씨가 다 됐다만 결혼 전에 얼마나 잘생겼었는 줄 아니? 서양 배우 뺨치게 생겼었다니깐. 그런 미남이 선글라스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 동네 처녀들이 싹 다 아빠한테 빠져버렸지.
시골 흙바닥에 모래바람 일으키며 오토바이 타는 게 얼마나 멋지던지. 엄마도 그 모습에 홀딱 넘어갔지 뭐냐. 그런 아빠는 시골 동네 처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일은 안 하고 맨날 오토바이만 타고 놀러 댕기다가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절고 얼굴에 엄청 큰 흉터가 남게 되었어요. 폼에 살고 폼에 입던 아빠로선 치명적인 일이었죠. 그 사고를 계기로 옆에서 간호해주던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외동딸인 저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람둥이 날라리였던 아빠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다리를 하고도 읍내로 나가 도박이며 유흥이며 다 즐기다가 돈 떨어지면 집으로 찾아오곤 했어요. 그냥 돈 달라면 안 주니까 꼭 술은 대빨로 처마시고는 집에 와서 가족들 상대로 깽판을 부렸죠. 제가 아빠를 평생 미워했던 것도 다 그런 행동들 때문이었어요. 취한다. 돈 내놔. 내가 지금쯤 돈 떨어질 때가 됐으니 집에 올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을 거 아냐. 그럼 딱 알아서 챙겨놔야지. 뭐 하는 거야, 이 팻내야. 당신 지금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그게 할 소리야. 불쌍한 우리 외동딸 점순이 얼굴이나 한번 들여다보고 남부라도 한번 물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아빠 아니냐고. 그리고 돈이 어딨어요? 나 혼자 소장농으로 이밭 저밭 하루 일에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모아놓은 돈이 어딨겠냐고. 좀 모을만 하면 다 가져가서 술 처먹고 개집질하고 내가 모를 것 같아? 뭐라고? 이 오라질 녀편네가 어디 하늘같은 서방님 앞에서 눈가를 희번뜩거리며 지랄이야? 달라는 돈은 안 주고 내가 돈 어디 있는지 못 찾을 것 같아? 저리 비켜. 아빠는 기어코 집안 곳곳에 숨겨둔 피 같은 돈을 다 훔쳐 나가버렸죠. 엄마 아빠의 위태로운 싸움을 보며 자란 저는 차라리 아빠 없이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두 분이 같이 있는 모습만 봐도 위태로웠거든요. 그러나 원망스럽게도 신께서는 우리 엄마를 너무 빨리 데려가 버리시더군요. 우리 엄마는 뜨거운 땡볕에 일하시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나뿐인 딸내미인 제게 새 고무신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만 거죠. 그것도 제 눈앞에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죄책감이 아직도 절 짓누르고 있답니다. 몸이 좀 피곤한 날엔 어김없이 그때 엄마가 땡볕에서 쓰러지던 꿈을 꾸곤 하죠.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너무 비극적인 현실이었죠. 그렇게 엄마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유골함 하나만 품에 꼭 껴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아빠란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기에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었을 테죠. 한 일주일쯤 지나자 또 돈을 뜯어내려 기어 들어오더군요. 에? 네 엄마 어딨냐? 내 돈줄 어딨냐고. 엄마가 아빠 돈줄이야? 불쌍한 우리 엄마 살려내. 아빠한테 돈 다 뺏기고 또 일하러 나갔다가 땡볕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고. 엄마, 우리 엄마 어떡해.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 너무 무서워요, 엄마. 다시 돌아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점순아? 네 엄마가 뭐 어째? 죽었다고?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안 돼, 미자야. 내 부인 미자야. 미안하다. 미안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아무리 우리 엄마 미자를 목 놓아 불러봤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다행이랄까 아빠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도 안 하던 일을 생전 처음 하기 시작했고 돈도 벌어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절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죠. 엄청난 변화였어요. 저도 학교를 다시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제가 원래 노래 흥얼거리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은 라디오에서 귀동냥한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부르고 있었죠. 몇 소절 들으신 아빠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점순아, 네가 노래를 이렇게 잘했니? 이거 완전히 가수 뺨치는데? 보통 실력이 아니다 너. 제 노래 실력을 알아챈 아빠는 그때부터 기회만 닿으면 절 무대로 올려보냈어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데 장터 행사 정보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는지 각종 장터 행사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 아직 중학생이 안 됐을 때라 조그만 여자아이가 트로트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니 신기했던지 여기저기서 불러주더군요. 완전히 무명 가수였지만 그 수입이 짭짤했는지 아빠는 절 거의 뺑뺑이 돌리다시피 노래 부르게 했어요. 늘 아빠와 다니니 그나마 서먹했던 부녀관계는 돈독해지더군요. 그런데 우리 부녀 사이를 갈라놓는 여자가 한 명 등장했어요. 바로 새엄마였죠. 어느 날은 언제 데이트를 하셨는지 아빠가 부자 새엄마라며 나이 많은 아줌마를 데려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할줌마 가까운 나이였던 것 같아요. 아빠 말대로 돈이 많긴 했는지 그 아줌마 돈으로 우린 무려 40평대 아파트로 입성할 수 있게 됐죠. 빚에는 주택 단칸방만 전전하다가 방 4개짜리 아파트라니 거실이 운동장만하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새엄마는 처음부터 절 대놓고 싫어했어요. 아, 네 아빠가 날 워낙 공주 대접해주니 이 나이에 재혼까지 했다만 네가 아빠 곁에 혹처럼 들러붙어 있으니 영 보기 싫구나. 내 나이 50대 돼서 이런 거 뒷바라지 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 너 이제 혼자 다닐 때도 되지 않았니? 내가 방 하나 얻어줄 테니 나가 살려무나. 최소 생활비는 내가 계좌로 넣어줄게. 그럼 됐지? 그리하여 중학생이 되던 해, 전 아빠 집과는 아주 먼 동네로 강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외롭고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꿋꿋하게 견딜 수밖에 없었죠. 아빠도 당연히 돈 많은 새엄마 편이었어요. 그 아줌마 돈이 아니면 또다시 막노동이라고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니 빌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땐 아빠고 뭐고 다 미웠지만 지금 내 나이가 되니 다 이해가 되더군요. 돈 없는 게 죄인 시절이었죠. 어찌저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20살이 되자 아줌마가 계좌로 넣어주던 쥐꼬리만한 생활비는 딱 끊기더군요. 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돈이었기에 그동안 모을 수조차 없었어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저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수가 되기 위해 일단 밤무대 알바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가수가 되기엔 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기에 외모 평가나 그로 인한 수모도 많이 당했답니다. 큰 바위 얼굴이다,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다, 팔다리 짧고 뚱뚱하다 등등 20대 아가씨가 견디기 힘들 만큼 혹독한 악평을 감수해야 했어요. 현실을 자각하고 다이어트를 해보기도 했지만 어디 호박에 줄 좀 긋는다고 수박 되나요? 제가 거울을 봐도 못생긴 건 여전하더군요. 어느 날인가는 밤못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취객이 저한테 과일이며 쟁반까지 집어던지며 소리치더라고요. 야, 내가 양주를 몇 병 시켰는데 저 따위 못생긴 년 노래를 듣고 앉아있어야 하냐? 무명 가수면 좀 예쁘기라도 해야지. 노래만 잘하면 다냐? 에이씨, 술맛 떨어지게. 어서 가수 갈아치워. 난동분이던 취객이 절 향해 급기야 술병까지 집어 던지려던 걸 김철돌이라는 웨이터가 막아줬어요. 전 노래를 중단하고 무대 뒤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죠.
대기실에서 너무 서러워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 엉엉 울고만 있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갑내기 웨이터 철돌이가 절 위로해 주더군요. 점순아, 난 네 얼굴이 수더분하고 예쁘기만 한데 왜 미친놈이 지랄했다고 생각해. 요즘 워낙 서양 사람 같은 코쟁이들이 TV에 많이 나와서 그런가 서구적인 얼굴을 좋아하나 봐. 나도 못생긴 거 아는데 그게 쟁반까지 던질 일이냐고.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데. 엄마, 난 왜 이렇게 못생긴 거예요? 웨이터 철돌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제 자존감은 더욱 낮아져만 갔어요. 안 되겠다 싶어 성형외과에 가서 싹 다 뜯어 고쳐달라고 했죠. 그동안 밤무대 뛰면서 벌어놓은 돈을 성형외과 의사한테 다 바치면서 말이죠. 수술 붓기가 빠지자 그나마 좀 봐줄 만한 비주얼이 되더군요. 그 후로 밤무대도 더 여러 군데 뛸 수 있게 되었고 돈도 꽤 많이 벌었죠. 하지만 TV에도 나오는 연예인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몇 번 시도해봤지만 저처럼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하더군요. TV에 나오는 유명 가수가 되는 건 포기하고 열심히 밤무대 일만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웨이터 김철돌이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동갑내기 절친이었지만 서로 간에 사귀는 사이도 전혀 아니었기에 진짜 당황스러웠죠. 점순아, 내가 네 매니저 할 테니 우리 결혼해서 같이 일본 가서 활동해 보는 게 어때? 한국에서 잘 안 풀리는 가수들 일본에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꽤 되더라고. 난 우리 점순이가 정말 스타성이 있다고 생각해. 유명 가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난 네 가족이 되어 죽을 때까지 팍팍 밀어줄 테니 한번 해보자. 어? 일본? 근데 먼저 결혼을 하자고? 아우, 뜬금없긴. 나 알잖아. 남자랑 손목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거. 근데 결혼이라니.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거의 고아처럼 혼자 살아온 세월이 오래된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겠다니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었어요. 그때부터 철돌이가 남자라 보이기보단 진짜 내 핏줄인 것 마냥 친근하게 느껴졌죠. 전 철돌이의 계획만 믿고 혼인신고를 한 후 일본으로 같이 건너갔어요. 남자를 사귀는 것도 처음,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와본 것도 처음이었지만 남편과 늘 함께였기에 정말 믿음직스러웠죠.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일본에서 커리어도 이어나갔고 자연스레 임신도 하게 되었어요. 색시야, 우리 드디어 부모가 되는 거야? 지금 일본에서 잘해 나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걸로 한 대 뽑고 하자. 몇 년 뒤 한국 가서 큰 식당 하나 운영할까? 중간에 라이브 홀도 하나 마련해서 노래도 부르고 말이야. 우리 점순이가 나한텐 복덩이야. 자기랑 혼인신고하고 일이 다 술술 풀리고 있어. 원하던 아기도 금방 생기고 말이야. 우리 부부는 출산 후 제가 일할 시간에 대신 아기를 케어해줄 한국인 베이비시터까지 알아봐 놓고 이사갈 집도 봐뒀어요. 수입이 꽤 짭짤했기에 금방 돈을 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일이 착착 계획대로 돼가던 그때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내 세상이 다 무너지던 날이 오고야 말더군요. 일본에 큰 지진이 와서 살고 있던 맨션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고 다른 동네에 잠시 업무차 갔던 저만 살아남고 남편은 건물에 깔려 사망하게 되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와 인생을 함께 꿈꾸던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하루아침에 차가운 주검이 되자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죠. 여보, 안 돼 철돌아. 이렇게 내 곁을 떠날 순 없어. 가려면 나도 데려가. 나 혼자 뱃속에 아기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우란 말이야. 제발 날 다시 혼자가 되게 하지 말아줘. 하늘도 무심하지. 내게 왜 이런 시련만 주시는 겁니까?
너무 큰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이틀을 꼬박 보냈지만 뱃속에 아기가 꿈틀하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난 원래 혼자였잖아. 이제 내 핏줄인 우리 아기만 바라보면서 잘 키워야지. 저는 일본에 있던 현금을 모조리 인출하여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기를 혼자 낳는데 초산이라 그런지 20시간 넘게 홀로 진통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네요. 아파서 울었다기보단 내 신세가 참으로 불쌍하고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이 비치니 더욱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에서 번 돈에 대출까지 합쳐서 한국에서 다 쓰러져가는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지어진 지 몇십 년 된 3층짜리 건물이었죠. 그 주변에 상권도 제대로 없어서 엄청 싸게 매입할 수 있었네요. 이제 무명가수 생활은 쳐다도 보기 싫어서 1, 2층 가게에서 월세 받으며 좀 편하게 살고 싶었죠. 쥐꼬리만한 월세였지만 제가 워낙 알뜰한 성격이었기에 아들과 둘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대출까지 왕창 껴서 3억 정도 주고 샀었는데 주변이 슬금슬금 개발되더니 지금은 그 건물이 3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되었죠. 참, 돈이 돈을 번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살 집과 생활비까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삶이 좀 평탄해질 만하니 이젠 하나뿐인 아들이 커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도 없이 홀로 낳은 외아들이니 워낙 애지중지하며 키워서 그런가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였죠. 제 아들을 애미인 제가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어느 정도 사고뭉치였는지 예상이 가시죠. 어릴 적부터 나이 어린 친구들을 괴롭히고 유치원에서도 쫓겨나기 일쑤였는데 급기야는 길고양이나 똥개들을 괴롭히고 다니더군요. 웬 어린아이가 이렇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지 걱정되어 병원에 데리고 가보기도 했지만 타고난 성격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김상원, 너 학교 친구들 또 때렸다고? 네가 무슨 깡패야?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싸움터가 아닌데 맨날 친구들 때리고 욕하고. 어느 친구가 이런 널 좋아하겠니? 참, 왜? 동네 조폭 형들이 나 조직에 들어오라고 난리야. 나 그 형들한테 인기 엄청 많다고. 엄만 날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약 먹이며 정신병자로 몰고 가지만 이래봬도 조직 형들한텐 인기 만점인 놈이라고. 뭐? 조폭 형들? 야, 김상원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내가 네 아빠 지진이를 잃고 혼자 힘들게 키우느라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내가 너 때문에 피해자 부모들한테 무릎 꿇은 게 대체 몇 번이니? 그런 엄마 맘은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사고만 치고 너 내 아들 맞니? 내가 싫으면 인연을 끊어버리든가. 왜 맨날 잔소리야? 에이씨, 나 집 나가버릴 거야. 내 아들 성원이는 이렇게 삐뚤어 나가더니 가출만 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곤 했어요.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리더니 성인이 되자 끝내 교도소까지 가더군요. 아들이 걔 막장으로 행동할 때마다 애미인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들 때문에 신경을 하도 많이 써서 원형 탈모가 심하게 와 머리 이곳저곳에 동전만한 땜빵이 숭숭 뚫린 적도 여러 해였어요. 급기야는 몸이 좀 떨리고 뻣뻣해지는 것 같아서 큰 병원에 가봤더니 파킨슨병이라더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름도 생소한 병이라 혹시 죽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더군요. 파킨슨병이 뭐죠, 선생님? 암 같은 건가요? 저 당장 죽는 거예요? 당장 죽는 병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완치 개념도 없고 아주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병입니다.
약을 쓰고 치료를 받으면 병세가 좀 늦춰지긴 할 거예요. 당장 죽는 병은 아니라니 그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망하는 걸 보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우나 거우나 내 자식인 상원이를 혼자 두고 죽지는 못하겠더군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품어주고 싶었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핏줄이니까요. 하지만 상원이는 여전히 맨날 나쁜 짓만 일삼으며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더 이상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아들에 대한 지원을 모두 끊기로 했어요. 나름 초강수를 둔 거죠. 상원아,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용돈 안 줄 거야. 이 집에서도 나가. 독립해서 네가 쓸 돈 네가 벌면서 살아. 뭐? 엄마, 이 집에서도 나가라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나 알바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요? 엄마 이 건물 주인이잖아. 건물주로 편하게 먹고 놀고 있잖아. 그럼 나가서 살 테니 나 용돈만 좀만 주면 안 될까? 왜 내가 백수인 너한테 돈을 바쳐야 하는데? 엄마는 네 나이 때 혼자서 밤새며 일해서 돈 벌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줬던 돈이 널 망친 것 같아. 너 밥 먹듯이 가출했잖아. 집 나가는 거 좋아했잖아. 그러니 그냥 나가. 난 너 때문에 불치병까지 얻어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더 이상 너한테 돈 주는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백수 아들을 내쫓고 한 1년은 연락도 없더군요. 하나뿐인 아들을 고생시킨다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저도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아들이 정신 차리기만을 바랬죠. 1년쯤 지나자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막노동이며 고깃집 알바며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양꼬치집을 차렸다더군요. 어엿한 식당 사장이 된 아들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상원아.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끝까지 우리 아들 믿고 있었는데 엄마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엄마. 나 양꼬치집 하면서 엄청 섹시한 여자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해요. 이미 프로포즈도 근사하게 하고 혼인신고도 마쳤어요. 이따 가게로 오기로 했으니 며느리감 한번 구경이나 해보세요. 지금은 타투이스트인데 돈도 꽤 버는 것 같더라고요. 뭐? 느닷없이 결혼? 타투이스트? 결혼 생각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그런 게 어딨니? 뜬금없는 혼인신고 소식에 아들을 탓하고 있는데 웬 노랑머리에 미니스커트 입은 날라리 같은 아가씨가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몸에 문신은 왜 그리도 많은지. 아무리 직업이 문신하는 여자래도 징그러울 정도로 온몸을 다 뒤덮은 건 보기 흉하더군요. 하이, 어머님, 상원이 엄마 맞죠? 생각보다 젊네요. 아줌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상원이한테. 뭐 거의 다 엄마 뒷담화긴 했지만 우리 혼인신고한 것도 얘기 들었죠? 이제 나도 시어머니가 생겼네? 아줌마라니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아줌마? 이제 내가 그쪽 시어머니인 것도 인지했으면 어머님이라고 불러야지. 아줌마가 뭐니? 상훈아, 이 아가씨 제정신인 거냐? 어디 미국에서 살다 왔니? 우리나라 사람 맞아? 아씨, 엄마. 또 잔소리 시작하려고 부릉부릉 시동 거는 거예요. 스탑. 내 아내 앞에서는 나 가오 떨어지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미국은 무슨 미국이에요. 한국 토정인 여자예요. 이 동네 토박이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어이없는 며느리와의 첫 만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삐걱댔어요. 애초에 꼰대 스타일도 아니고 시어머니 대접받을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예 없는 맹랑한 여자애더군요. 어머님, 아니 죽은 사람 제사는 대체 왜 지내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이 있던데. 조상덕 봐서 복 받은 사람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나가고 복 없이 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만 명절에 제사상 차리느라 똥 빠진다고요. 우리 그냥 쿨하게 제사 없애고 식당 가서 먹읍시다. 어때요? 뭐? 쿨하게 제사를 없애? 내 남편 제사는 내가 지낼 테니 그럼 넌 명절에 오지 말거라.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그랬더니 며느리는 정말 아들만 덜렁 보냈더군요. 아들도 입이 대빨 나와서는 투덜대면서 집에 왔죠. 아니 엄마, 나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난리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빠 뭐가 예쁘다고 제사식이나 지내주는 거야. 산 사람이 중하지 죽은 사람 밥은 뭐하러 차려주냐고. 앞으로 제사니 명절이니 우리 와이프 고생시키지 마.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말본새가 그게 뭐냐? 네 부인만 중하고 늙어서 병든 엄만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야? 네 아빠가 있었으니 네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거야. 밥상 차리기 그렇게 싫거든 너도 며느리랑 같이 오지 말거라. 그랬더니 정말 아들도 며느리와 같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군요. 임신했다 아들 낳았다 정도 짧게 사진과 함께 카톡 몇 개 보내주는 것 빼곤 전화 한 통도 없었죠. 괘씸하기 그지 없었지만 파킨슨병이 점점 심해지며 거동도 조금씩 불편해지자 아쉬운 쪽은 저였죠.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픈 몸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해지자 하나뿐인 아들에게 SOS 칠 수밖에 없었죠. 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 카톡 메시지를 남겼어요. 상원아, 엄마 파킨슨병이 점점 심해져서 몸 움직이기도 힘이 드는구나. 병원 가기도 힘들고 말이야. 병원 갈 때만이라도 네가 와서 좀 거들어 주겠니? 아들은 제 카톡을 읽씹하다가 한참 지나서야 전화를 하더군요.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 목소리였죠. 엄마, 그럼 그 건물 30억도 훨씬 넘죠. 그 건물 팔아서 현금 놔주면 엄마 우리 집에서 모실게요. 어때요? 뭐? 그 큰 돈을 다 너한테 주라고? 전 쉽게 결정 내릴 수 없었어요. 돈을 줘야만 날 부양하겠다는 아들 내외의 반응이 참으로 괘씸했지만 움직임이 힘든 저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안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건물을 다 팔아서 35억이란 큰 돈을 아들 내외에게 입금하고는 불편한 합가를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갑자기 집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며 집을 잠시 비워야 한다더군요. 어머님, 우리 집 인테리어 할 동안 2주만 고시원에서 사세요. 제가 고시원 다 알아봐 놓고 돈도 지불해 놨어요. 저희도 근처 모텔에서 지내려고요. 아들 내외의 일방적인 제안에 알았다고 하고 고시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2주 정도야 뭐 혼자 지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없더군요.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고요. 한 달쯤 지나서 집에 가보니 전혀 공사를 하는 집 같지 않더군요. 띵동 하고 배를 눌러보니 처음 보는 아줌마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엥? 그러는 댁은 누구세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네? 아, 혹시 전주인 말하시는 건가요? 김상원 씨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 우리한테 집 팔고 미국 이민 가셨어요. 어머, 모르셨어요? 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새로 이사 왔다는 그 아줌마가 날 부축해줘서 겨우 택시 잡아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5억 원을 들고 날 고시원에 버려놓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다니.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남편을 부르며 하루 종일 울었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좁디 좁은 고시원방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내리 서럽게 울게만 했죠. 여보, 나도 좀 데려가요. 나 이대로는 제정신으로 못 살겠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낳았네요. 아, 내 팔자야.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자 옆방 아가씨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군요. 아주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식사도 안 하시고 그렇게 울기만 하시면 쓰러지세요. 제가 죽 좀 사왔으니 한 그릇만 드셔보세요. 고시원 좁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늙은 내게 상냥하게 대해주던 아가씨였어요. 내가 너무 시끄럽게 울었나 싶어 미안한 맘에 문을 빼꼼히 열었죠. 그런데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사과는커녕 또 서러운 마음이 복받치더군요. 내 방으로 끌고 들어와 나도 모르게 고해성사하듯 현재 상황과 신세한탄을 다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아가씨는 저와 같이 분노하며 눈물을 흘려주더군요. 참으로 고마웠죠. 아니, 아주머니 친아들 맞아요? 전 고아로 자라서 꿈에서라도 부모님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인데 어찌 피 섞인 친아들이 병든 엄마를 버리고 돈 다 뺏고 딴 나라로 도망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대화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그 몇 시간 동안 서로가 살아온 삶에 대해 다 알 수 있었죠. 고아로 어렵게 자라온 20대 아가씨인 미소는 식당에서 일하며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사기당하고 고시원에서 살며 다시금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나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살아왔더군요. 우리의 대화 끝에 미소는 제게 다니는 병원이며 치료받는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말로만 그러겠거니 했는데 그 후로 정말 거동이 불편한 저를 발벗고 도와주는 착한 아가씨였죠. 미소를 보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미소가 하늘이 내린 천사같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제가 쓸 현금 정도는 남겨놓았기에 통장에서 야금야금 빼서 쓰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웬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김점순 씨 되시죠? 아버님 성함이 김종수 씨 맞나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부동산과 현금을 합하면 거의 150억 정도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억이요? 150만 원 아니고 150억이라고요? 난생 처음 로펌에 가서 변호사의 안내대로 아버지의 유언장과 내용을 확인했어요. 제가 봤던 아버지는 평생 100만 원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날 그토록 싫어했던 새엄마가 부적인 부자였나 보더군요. 새엄마가 긴 세월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고 그 옆에서 간병하다 아버지도 몇 달 후에 바로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삶의 발자취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연락하지 못했던 것도 다 돈 많은 새엄마 눈치 보느라 그랬다네요. 결국 자식 없던 새엄마의 재산이 아버지로부터 저에게까지 내려온 거죠. 준단이 받긴 했는데 전혀 실감이 안 났어요. 여튼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에게 이 재산을 꼭 물려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도 골고라니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고시원 룸메이트이자 진짜 친딸처럼 날 도와주는 미소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미소에게 말했어요. 미소야, 아줌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친아들과도 연락 두절된 이 마당에 날 도와줄 사람은 너뿐이로구나. 아줌마가 널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정말요? 아주머니, 절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저 이제부터 친딸 해도 되는 거예요? 제한테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상속을 받아 졸지에 돈 50억이 생겼다는 얘기는 입양 절차가 다 완료된 후에 했죠. 이 돈이 날 버린 내 친아들한테 흘러들어가게 하고 싶진 않구나. 내가 저 세상 가기 전에 이 돈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제부터 필요한 돈은 다 나한테 얘기해. 우리 이 지긋지긋한 고시원에서 탈출부터 하자꾸나. 저는 서울 강남권의 제일 좋은 동네에 40평 아파트를 사서 내 딸 미소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함께 살았어요. 착하디 착한 미소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행복하더군요. 진짜 내 뱃속으로 나온 딸내미 같았죠. 유산받은 금액 중에 일부로는 장학재단도 만들었어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니 건강도 차츰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살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한 1년쯤 됐는데 미국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혹시 김상원 씨 어머님 맞으신가요? 여기 미국입니다. 김상원 씨한테 채무가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정말 어이없는 전화였어요. 내 피 같은 건물을 팔아 35억씩이나 들고 튀었으면서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전화를 내게 하라고 시키다니 진짜 썩을 놈이 따로 없었죠. 내 아들이 그러던가요? 내 아들한테 전해주시겠어요? 엄마가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을 150억 정도 받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엄마 돈 35억을 돌려준다면 당장 100억 정도 떼주겠다고요. 제 전화는 도통 받질 않아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내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웃긴 건 이렇게 말하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한국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웬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내외가 강남집으로 왔더군요. 엄마, 진짜군요.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유산 받아서 150억 부자가 됐다는 게 진짜네요. 강남 아파트라니 이것만 해도 몇십억일 텐데. 와, 내가 받을 유산만 해도 얼마야? 야호, 신난다 신나. 엄마가 말한 대로 35억 가져왔어요.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었는데 잘 안 돼서 많이 잃긴 했는데 대출까지 빡빡 긁어서 35억 맞춰오느라 힘들었다고요. 그래. 잘했다. 그 35억 엄마한테 당장 계좌이체 해라. 네네 알겠어요. 잠시만요. 은행 다녀올게요. 아들내외는 이를 다 보고 들어와 말하더군요. 자, 보셨죠? 35억 계좌이체 했으니 이제 저 다시 엄마 옆에서 살게요. 우선 우리 가족 살 강남 아파트 한 채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돈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 전에 내가 떼온 서류 좀 볼래? 넌 피가 섞인 아들이니 호적에서 파버릴 순 없었지만 네가 날 고시원에 버리고 갔을 때 날 지극정성으로 도와준 아가씨를 정식 입양해서 딸로 입적시켰다. 이미 150억은 내 딸 미소한테 증여해주고 장학재단 만드느라 거의 다 써버렸어. 너한테 줄 돈은 땡전 한 푼 없다. 얼른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엄마, 웬 양녀예요. 엄마 피가 섞인 친아들은 나뿐이잖아요. 날 이렇게 버릴 거예요? 나 미국 다시 돌아가면 빚더미에 노숙자 신세라고요. 그럼 내 돈 35억이라도 다시 돌려주세요. 네 돈 35억? 그게 왜 네 돈이냐? 어머니 내 돈이지. 이게 바로 니네 부부가 병든 날 고시원에 버리고 간 대가야. 졌다 뺏기 아주 재미있구나. 우리 딸 올 시간 됐으니 파출부 아줌마 시켜서 밥상 차리라고 해야겠다. 미국 물 좀 먹었다고
날 상대로 소송 같은 거 행유할 생각일랑 말아라. 네가 날 푸대접한 거나 제대로 모시지 않은 거, 엄마 대접 안 한 거 다 증거 모아뒀으니 아마 법원에서도 괘씸죄 적용해서 네 몫으로는 한 푼도 안 갈 거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며느리까지 읍소하더군요. 손자를 들먹이면서 말이죠. 어머님 손자 한번 보세요. 피가 섞인 사람은 양녀인지 뭔지가 아니고 남편이랑 손자 아닌가요? 제발 저희를 이대로 버리지 마세요. 네? 제발요. 그 더러운 입으로 피 섞였네 어쨌네 하지 말아라. 애초에 애미 취급 안 한 건 니네 부부니까 썩 꺼져라. 니네 관련된 건 아무것도 보기 싫다. 저 선물 다 가지고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해. 앞으로 경호원 시켜서 나랑 내 딸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 그렇게 강제로 아들 가족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놈이 어렸을 때부터 내 속을 썩이고 스트레스 받게 해서 결국 방을 얻은 것 같아서 이놈을 애지중지 키운 세월들이 야속하기만 하더군요. 못된 아들놈한테 35억을 다시 받아내고 속이 다 후련했어요. 내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아들놈을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네요. 돈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니 솔직히 편하긴 하더군요. 예전에 제가 처음 아팠을 때 외친즉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땐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저의 정식 딸이 된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알바 안 하고 편하게 독서실 다니며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에요. 제가 돈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주며 진짜 엄마같이 대해준 우리 미소에게 전 재산 다 줘도 아깝지 않네요. 미소가 나중에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결혼도 하고 예쁜 가정을 꾸릴 때까지 건강히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제 평생 요즘처럼 평안한 나날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돈돈거리면 안 되는데 돈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네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앞으로 이 돈을 제 개인 생활에만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장학재단을 시작으로 제가 죽는 날까지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때부터 요즘의 생활까지 제 평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낱낱이 다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이 정도면 소설책 몇 권을 써도 모를 만한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재밌게 들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을 찾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못했거든요. 병들고 나이든 지금에 와서 그게 참 후회돼요. 앞으로 저도 눈 감는 날까지 소소한 행복을 쫓다 가도록 하려고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이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딱 20년 차가 된 40대 여성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으면서도 조그맣던 딸이 벌써 저렇게 자기 의사도 표현 잘하고 가끔은 엄마랑 놀아주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의젓해진 모습에 그제서야 흘러버린 시간을 체감하기도 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낳는 것 자체도 무서웠지만 낳은 이유가 괜히 참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아직 스스로도 미숙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건전하고 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었고 세대 간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는 분위기에 제가 아이의 세상을 받아들이고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만 하고 아이를 안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낳고 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제가 두 오빠들 밑에 막내로 커서 집안의 경제적인 지원을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자랐던 터라 제 아이에게는 그런 서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일도 육아도 열심히 했죠. 최소한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했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려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육아휴직 딱 2년 쓰고 바로 회사에 복직을 했어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육아휴직 쓰고 온 여자들은 책상이 없어져 있어도 이상할 게 없었던 터라 휴직 후 돌아온 저의 입지는 안 봐도 뻔했어요. 그나마 책상이라도 안 치운 걸 감사히 여기며 언제든 아이 때문에 일을 때려치울 사람 취급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몇 년이고 승진 후보 순위에서도 밀려도 그러려니 하면서 묵묵히 일했죠. 하지만 그렇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제가 복직하는데 많은 찬성과 반대가 있었지만 누구보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건 친정 엄마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 친정 엄마께서 아이를 봐주시게 됐죠.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5년가량은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편하게 육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시 제 몫을 해야 하긴 했지만 적어도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은 마음 편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께서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가 터지셔서 수술을 받게 되시고 나서부터는 친정 엄마께 아이를 맡기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아우, 괜찮다니까. 얘는 애 안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안아줘야 하는 나이도 아니고. 아니에요, 엄마. 몸 조심해야 하는데 어떻게 애를 맡겨요.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른 엄마들에게 물어보니 초등학생 아이는 이런저런 학원에 보내서 혼자 있을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이제 막 유치원을 졸업했다 보니 워낙 애처럼 느껴져서 여러 가지로 걱정은 되더라고요. 여보, 이제 엄마 건강도 걱정되고 해서 더 이상 수민이 못 맡길 것 같은데 우리 수민이 이제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볼까? 그래도 돼? 전에 한번 여쭤봤다가 거절당했었잖아. 친정 엄마께서 아이를 본격적으로 봐주시기로 하기 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댁에도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도 펄쩍 뛰면서 아이만큼은 봐주기 힘들다고 하셔서 시댁에 아이를 맡기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싫으시다는 걸 억지로 졸라서 맡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선에서는 제외되신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나도 엄마가 육아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학을 떼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네 아들은 봐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한 건지 뭔지. 아무튼 조카 봐준 지는 꽤 되셨나 보던데 걔네 봐주는 김에 좀 봐달라고 하면 안 되려나 싶어서. 뭐? 정말? 꽤 됐다고? 왜 이때까지 몰랐지? 우리랑 있을 땐 딱히 그런 말이 오고 가질 않았으니까. 어쩐지 조카는 수민이에 비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편하게 대한다 싶더니 성향 차이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서 그런 거였나 봐. 아, 그래? 근데 그렇게 애 보기 싫다고 하셨던 분이
겨우 맡아서 봐주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애까지 봐달라고 해도 되는 걸까? 우리도 최대한 부탁 안 하다가 하는 거니까 좀 부탁해봐도 되지 않을까? 애들끼리 있으면 자기들끼리 놀 테니까 엄마도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뭐 한번 부탁이나 해봐. 싫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얘기해보겠다건데 굳이 뜯어말린 이유도 없고 혹시나 봐주신다고 하면 저희야 좋은 거니 남편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뒀어요. 안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기대도 없었죠. 그런데 의외로 몇 주 뒤 남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가 수민이 봐주신대 여보. 어? 정말이야? 형석이 봐주는 시간 동안만 봐주신다고 했어. 우리도 뭐 퇴근 후까지 봐달라고 할 건 아니니까. 잘 됐지. 와, 아무리 애 보는 김에 봐준다고 해도 하나 보는 거랑 둘 보는 거랑 또 다르실 텐데. 너무 감사하다. 잘해드려야겠네. 사실 저희에게는 그렇게 아이 못 봐준다고 선을 긋고 아주버님네만 아이를 봐준다는 게 저희 입장에선 충분히 속상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시아버님 집안이 대대로 법조계 집안이셨는데 유일하게 법조계에 진입하지 못하신 게 저희 아버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두 아들들을 당신을 대신해서 법조인을 만드시라고 노력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법조계 관심도 없었고 그쪽으로 전공을 할 만큼 성적이 높았던 것도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일반 기업 쪽에 취직하는 길로 빠졌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비상했던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뜻에 따라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오랜 원한을 풀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혼마저도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만난 변호사분과 결혼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에게도 아주버님을 통해 몇 번 변호사들과 선을 보도록 권유를 하셨지만 남편은 결혼도 원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하고 싶은 마음에 선자리를 거부했고 지금의 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당신 진짜 후회 안 해? 그때 변호사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지금보다 더 풍족했을 거 아냐. 무슨 그런 소리래. 그랬으면 지금 당신을 못 만났을 텐데. 그 사람도 괜찮았을 수도 있지. 에이, 시작부터 조건만 보고 만나는 사이인데 서로 괜찮을 리가 있나. 나도 평생을 부모님 뜻 거스르고 살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형이 나 대신 부모님 뜻대로 살고 있잖아.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한 자식이라도 뜻대로 살고 있으면 된 거지. 이런 얘기하면 형한테 참 미안하지만 난 어릴 때부터 형이 참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 부모님 뜻대로 살아서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좋은 집안 자제에 같은 변호사 부인도 얻었다지만 항상 형을 보면 뭔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 형도 나한테는 늘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었고. 정말? 아주버님이? 지금은 워낙 무뚝뚝 하신 데다가 집안에서 워낙 총애를 받고 계셔서 남편에게 그런 조언을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아주버님도 이렇게 학벌과 완벽을 강요하는 집안 분위기에 숨통이 막히는 부분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탓에 시부모님의 요구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온 아주버님네 애는 봐줘도 우리 애는 못 봐주신다고 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저도 남편이 이런 차별을 받고 자란 게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참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 집안 분위기에 융화되어서 시부모님이 저희 집보다는 아주버님 쪽 집안을 더 챙겨주고 예뻐라 하는 것에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저야 어차피 친부모님은 아니다 보니 그러려니 하면 그만이었고, 남편이 안쓰러울 땐 그만큼 제가 더 챙겨주고 잘해주면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시댁살이를 헤쳐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희 애까지 봐주신다고 하니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의외로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여보, 전화 왔는데? 아, 나 지금 전화 받기가 좀 힘들어서. 누군데? 형수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님? 먼저 받아볼래? 알겠어. 평소에는 연락을 잘 안 주고받는 사이라 갑자기 전화가 왔다기에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들더라고요. 집안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남편에게 받아보라고 했는데 물소리 너머로 남편의 언성이 약간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일이 끝나고 겨우 달려가 전화를 바꿔 받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남편이 이제 막 전화가 끊겨진 후더라고요. 남편은 누가 봐도 화가 많이 난 듯한 얼굴로 씩씩거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형수님이 황당한 소리를 하시잖아. 황당한 소리? 다음 주부터 수민이 맡기기로 엄마랑 이야기 마쳤는데 어떻게 그걸 알게 되셨나 봐. 그런데 자긴 형석이랑 수민이 같이 돌보는 거 반대래. 우리 보고 알아서 시터를 구하던지 하지 왜 애들을 같이 맡기려고 하냐잖아. 아니, 형님은 형석이 어머님한테 맡기면서 우리 보고는 왜 시터를 구하래. 그렇게 돈 잘 버는 분들도 시터 안 쓰는 건 다 이유가 있으신 거면서. 형님네가 왜 아이를 어머님께 맡겼는지 물어본 적은 없지만 부모 마음이야 다 뻔하잖아요. 남의 손에 맡기느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기는 게 아이가 학대의 위험도 없고 애정 결핍을 앓을 부담도 없이 키우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물어봤지. 근데 참, 이유가 화가 나서 나도 좀 흥분했지 뭐야. 뭔데? 형석이 머리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애랑 같이 지내면 머리가 나빠질 거래라 뭘 하나. 우리 수민이가 맨날 놀이터에서 놀고 성적도 그저 그렇다고 옆에 두기가 싫대. 그동안 본인들이 형석이 공부하는 습관 들여놓고 잘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수민이 옆에 가면 다 사라질 거라면서. 솔직히 그것도 좀 좋게 말씀하셨으면 모르겠어.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들은 공부 못하면 같이 놀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니까. 어떻게든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을 너무 심하게 하잖아. 머리 나쁜 것도 옆에 있으면 없는다나? 형석이가 수민이한테 안 좋은 영향만 미칠 것 같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나도 그걸 듣고만 있을 수가 있어야지. 뭐? 정말 그렇게 말하셨어? 아니, 우리 수민이가 공부는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할 망정 무슨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지. 그래서 수민이가 아직 어려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렇지 같이 지내서 나쁜 애로 키우진 않았다고 했더니 비웃잖아. 뭐라고? 그 전까지는 사실 형님과 이렇게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형님도 변호사고 하다 보니 그나마 만날 수 있는 명절에도 바쁘셨고 집안에서도 워낙 귀한 며느리 대접을 해주다 보니 형님께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실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 저희 자식을 까내리면서까지 자기 자식과 함께 붙여놓지 말라는 요구이니 저와 남편은 황당해서 눈이 돌 수밖에 없었어요. 어떡하지?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씀을 드리긴 뭘 드려. 우린 딱히 불만도 없는데. 불만 있음 형수님이 얘기하라 해. 참나. 그동안 우리를 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어이가 없네 정말.
그러게, 사람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짓 했어도 설마 시부모님한테는 그런 소리 못 하겠지. 당신 말대로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괜히 말 얹었다가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어머님께 따로 이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고민도 했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과 아주버님을 예뻐하고 시조카까지 예뻐한다고 해도 이런 일에는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키기도 싫었거든요. 수민아, 내일부터는 엄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친할머니네서 잠깐 지낼 거야. 그런데 거기 형석이도 있을 거거든? 와, 정말? 형석이 좋아. 형석이 착해. 그래? 형석이 좋아? 다행이네. 형석이는 원래 나한테 잘해줘. 생각보다 딸의 반응이 좋아서 놀랐어요. 형석이는 늘 명절에도 공부를 한다고 제 딸과는 잘 못 놀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나름대로 애들끼리 친분이 있었는지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심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래. 근데 수민아, 이건 엄마가 정말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만약에 같이 지내는데 형석이가 수민이한테 막 나쁘게 하거나 괴롭히면 엄마 아빠한테 꼭 말해줘야 해. 엄마 아빠가 바로 도와줄 테니까. 혼자서 막 울거나 그러면 안 돼. 무슨 일 있음 바로 얘기해. 응? 형석이 진짜 착한데? 그럴 일 없어, 엄마. 에이,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러지.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야. 알겠지? 꼭 약속해. 알겠어, 약속. 손가락까지 단단히 걸며 약속을 한 뒤에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아직 둘 다 어리기는 해도 한쪽은 아들이니 만약 형님이 나쁜 짓이라도 했으면 힘차이 때문에 저희 딸이 너무 괴롭힘 당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끼리 사이도 좋다고 하고 설마란 생각도 들어서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함부로 형님이나 형석이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시어머니 손에 맡기고 몇 달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아이는 학교 다녀와서 학원도 가고 사촌과 함께 공부도 하는 시간을 꽤 즐겁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딸을 픽업하러 갈 때마다 얼핏 봐도 둘은 사이가 좋아 보였고요. 그래도 나름 사촌이라고 애한테까지는 형님이 못할 소린 못했구나 싶었어요. 대신 그 뒤로 저한테는 틱틱거리는 게 느셨어요. 원래는 있는 듯 없는 듯 제게 보이지 않는 벽을 두시던 분이었는데 아이들이 시어머니 손에 같이 크는 게 불만이 꽤 크셨는지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차마 남편에게는 못하겠는지 틈만 나면 은근슬쩍 저를 무시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구셨어요. 처음 몇 번은 저도 울컥 화가 치솟았지만 왜 저러시는지 이유를 알아서인지 금방 쉽게 무시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 수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건 추석날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 이후부터였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이 갖고 온 고기 반찬이나 온갖 비싼 반찬들을 다 집어다 형석이 앞으로만 놔주시더라고요. 제 딸은 잘 먹고 있는지 아닌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로요. 물론 엄마인 제가 있으니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형님도 같이 있는 자리였고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평소에도 형석이만 챙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 저의 추측일 뿐이니 묘하게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딸이 마지막 남은 디저트를 먹으려고 집은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제 딸에게서 케이크를 확 뺏으시더라고요. 이거는 형석이 줄 거다. 뺏은 케이크 접시를 형석이 앞에 두고 형석이는 눈치만 슬슬 보다 케이크를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데 주눅이 확 든 제 딸을 보니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어머님, 수민이가 먹고 싶어서 집은 거잖아요. 그걸 왜 형석이 주세요? 아우, 여자애들은 살쪄. 남자애들이야 능력 좋으면 살쪄도 된다지만 어디 여자애들은 살찌면 남자들이 쳐다나 봐주겠니? 원래 마지막 남은 걸 안 먹어야 살이 안 찌는 거야. 다 내가 애들 봐가면서 챙겨주는 건데 왜 그러니? 아직 한참 성장기인데 살이 좀 찌는 게 맞죠. 살을 좀 찌워놔야 키로도 가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애가 먹고 싶어 하는 걸 뺏어다가 주는 건 좀 보기가 그래요. 애도 속상해하고요. 아우, 그럼 네 애는 네가 케어하면 되지. 왜 이리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야. 네 딸이 너한테나 공주님이지 나한테도 공주님이냐? 난 말야 공부 잘하고 집안 뜻 이어받을 손주가 필요한 거야. 기가 막혀서 뒷목 잡기 직전이라 남편이 한마디 거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수민이가 공부를 더 잘하던데 뭘. 이러다 수민이가 더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저희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부쩍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님이 아이들 성적에 관심이 무척 많은 분이라 그런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솔직히 난 예전에는 얘네들 자식이라 수민이한테는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요즘 수민이가 받아오는 성적표 보니까 오히려 수민이한테 더 기대를 해볼 만하겠더라고. 애가 맨날 형석이 공부하는 것만 구경하더니 어느 날부터 자기도 연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성적이 느는 거야. 이런 거 보면 괜히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는커녕 시간만 나면 동네 놀이터 나가 놀기 바쁘던 애가 공부에 흥미를 붙였으니 원. 둘째 너는 형네한테 고마워해라. 딸의 성적이 확 오르기 시작한 것도 집에 있으면 늘 공부만 하도록 교육받은 형석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도 사실이겠지만 굳이 저희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뤄낸 성과마저 형님네 공으로 돌리는 시아버님이 순간 못마땅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나서주더라고요. 아버지도 참, 물론 형석이 덕분에 자극 받았겠지만 우리 딸이 열심히 한 거죠. 어머,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방님? 우리 형석이는 요새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수민이랑 같이 지낸 후부터 조금씩 떨어지더니 요즘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민이는 성적이 올랐다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둘이 같이 봐주시는 거 반대한 건데 부모들이 괜히 자식한테 더 공부 잘하는 애랑 놀라고 하겠어요. 다 서로 영향 주고 받으니까 그런 거지. 아, 우리 형석이는 머리도 좋고 성적 떨어질 애가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속상해 죽겠어요 정말. 아우, 신경 못 쓴 내 탓이지 애미야. 걱정 마라. 내가 형석이 다시 마음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정말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형석이야말로 이 집안 대를 이어서 또 법조계로 갈 인물이라는 걸요. 3대까지 변호사 시켜서 법조인 집안 만들어야죠. 안 그래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까지 변호사 하겠다는데 이 할미가 열심히 지원해줘야지. 어차피 여자애들은 공부 잘해봐야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도 오래 다니지도 못하고 시집이나 가버릴 텐데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들한테 더 지원이 가는 게 맞죠. 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은 여자들도 다 능력 있는 시대예요.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서 능력 키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여자들도 많고요. 그러려면 딸들한테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죠. 저는 제 딸 나중에 하던 공부 다 포기하고 시집가서 전업주부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들 지원 안 해줄 생각 없어요. 꼭 법조인 집안 만들려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짜증이 확 나서 뼈를 때리는 말을 골라서 하니 시어머니와 형님이 동시에 뚜껑이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화가 너무 나서 뱉은 말을 처리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한테는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고 딸이 열심히 해서 이뤄낸 걸 남의 공으로 돌리고 싶지 않아요. 제 딸이 공부를 앞으로도 쭉 잘해서 뭘 하든 전 다 지지해 줄 생각이고요. 집안 뜻 안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제 딸을 차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동서 정말 웃긴다. 정말 형석이 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 원참. 수민이가 형석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옆에서 베꼈는지 아니면 공부 정리해놓은 노트라도 훔쳐봤는지 동서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성적이 오를 것 같았으면 진작에 올랐어야지. 동서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선 당연히 될 놈한테 더 잘해주고 투자하는 게 맞지. 어차피 동선의 딸내미는 공부 잘해봤자 변호사 시킬 생각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될 줄 알고 투자를 해. 나중에 천박한 일 하고 싶다고 하면 뭐 그것도 시켜주게? 부모가 됐으면 자식이 고상한 직업 가질 수 있게 이끌어줘야지. 무조건 자유롭게 키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식사를 마친 형석이에게 온갖 영양제를 하나하나 닦아서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제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모습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 생각하니 참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도 좀 크고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시댁에 맡길 이유도 없고 당분간 학원을 좀 더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의 집에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는 건 그만뒀고 그걸 제가 시비 거는 걸로 생각을 했는지 형님의 심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시부모님은 그래도 제 딸을 예뻐하긴 하셨었는지 그날 일은 미안했다며 전화도 따라주시고 해서 마음이 서서히 풀렸어요. 같이 산 정이 있다고 묘하게 차별은 받았어도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니 만남까지 막을 이유는 없었죠. 대신 명절에는 형님과 저희가 마주치는 일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형님은 그것마저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떻게든 저희에게 일정을 안 알리고 시댁에 방문해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을 기어이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제대로 찍혔나 보다 싶을 정도로요. 야, 니네 형님이 변호사라더니 집에 한 구석 있네.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하냐? 아무리 봐도 니네 딸이 자기 아들보다 공부 잘하니까 그거에 눌린 것 같아. 너랑 니네 남편 은근 무시했었는데 아들이 그걸 못 이기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근데 그런다고 누가 그렇게까지 해. 하여튼 성격 진짜 이상해. 변호사들 바쁘지 않나? 예전엔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내비쳐서 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한가한가 몰라. 나만 보면 못 갈궈서 안달난 사람 같다니까? 하여간 심보 한번 고약하네. 아, 근데 너네 형님 땡땡 로펌 소속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 요즘 그쪽에 변호사 상담받으러 자주 가거든. 상담받으러 갈 때 마주칠 수도 있잖아. 그래? 근데 사무실에 없는 날이 더 많대서 못 볼 수도 있어. 사진이나 좀 보여줘봐. 어떻게 생겼냐? 사진? 아, 여기. 친구가 사업을 하는 애라 여기저기 휘말린 소송건이 몇 건 있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게 마침 저희 형님네 로펌이라고 하더군요. 이야기 나온 김에 얼굴이나 보자길래 예전에 같이 가족 모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서 보여줬는데 갑자기 친구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 나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라고? 왜? 본 적 있어? 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나 정말 자주 봐. 근데 내가 알기론 변호사가 아니라
송무팀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들 업무 처리해주는 사람들 말이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는데? 확실한 거야? 확실하다니까. 나 처음 사무실 갔을 때 길에 깔려서 안내해준 분이 이분이고 갈 때마다 몇 번씩 마주쳐서 되게 친근감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얼굴도 정확히 알지. 아니 세상에, 송무팀이면 변호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당연하지. 하는 일 자체가 다른데. 아니 설마 니네 형님 이때까지 송무팀 직원이었으면서 그 로펌 변호사라고 시댁에 거짓말 친 거야? 그러게. 아주버님도 그 로펌 소속인데 둘이 일하다가 만났다고는 들었거든.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었는데 이거 아주버님도 완전히 한통속이었네. 그 로펌 직원인 건 사실이니까 속이기도 더 쉬웠겠네. 그래도 어떻게 변호사라고 속이냐? 그렇게 너한테 자기는 변호사라고 고고한 척 잘난 척 다 해놓고 사실은 아니었던 거잖아. 내 말이 맨날 자기는 어머님 아버님 뜻에 맞게 결혼하고 아들까지 법조인 만들겠다고 별 유난을 다 떨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한 번만 더 내 속 뒤집어 봐라. 진짜 나 끝장이야.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형님이 쓰시는 데스크 사진과 송무팀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형님의 사진을 어렵게 확보했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속을 긁어대는 형님 때문에 저도 비장의 무기는 준비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밝혀버리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건 감수해야 했기에 최대한 형님이 제 속을 안 긁었으면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선을 넘는 사람은 선을 넘고야 말더군요. 시간이 좀 흘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고 제 딸은 외고에 뜻이 있어 외고로 진학을 했지만 무슨 오기인지 같은 곳으로 진학을 꿈꾸던 시조카는 외고에 떨어져 일반고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조카는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걸로 전해 들었어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일반고를 갔다고 하니 의외더군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저희 애는 외고를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술이 났는지 그날도 형님이 시비를 굉장히 많이 거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수민이는 진짜 형석이한테 고마워서 어떡하니? 형석이 아니었음 지금도 그냥 팽팽 놀면서 동네나 쏘다녔을 텐데 사람 팔자가 어떻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냐고. 내가 진짜 억울해서 살겠어? 내가 그래서 반대했잖아. 둘이 같이 크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누누이 말했는데. 난 진짜 이럴 줄 알았다니까. 형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애들 중학교도 가기 전 얘기예요. 형석이가 크면서 성적 관리 못해서 외고 떨어진 걸 왜 저희 딸을 탓하세요? 그때 이후로는 같이 지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때 수민이가 형석이 노하우는 쏙 빼먹고 형석이 정신 상태는 다 흐트려 놨으니까 그렇지. 애가 그 중요한 시기에 옆에 쟤만 없었어도 외고 따위는 가고도 남지. 아 속상해. 물려받은 머리는 우리 애가 월등히 좋은데 결과가 이게 뭐야? 참 지겹지도 않은지 늘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니 이제는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자신의 직업을 위장해놓고는 뻔뻔하게 머리 좋은 척 똑똑한 척하면서 저와 제 남편, 제 딸을 근거 없이 무시하는 건 이제 듣기도 싫고 그만하게 만들어야겠더라고요. 물려받은 머리가 아주버님 머리가 아니라 형님 머리인가 보죠 뭐. 뭐? 지금 동서 뭐라 그랬어? 아주버님 머리가 아니라 형님 머리? 우리 머리가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딴 소리래? 차이가 많이 나죠 형님. 정말 몰라서 모르세요? 우리가 무슨 차이가 뭐 어떻게 나는데?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변호사야.
이름도 모를 작은 기업 다니는 동서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린. 공부한 세월만 몇 년인데 우리가 동서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어? 여보, 그만 좀 해.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자 아주버님도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평소엔 잘 끼어들지 않는 분이 직접 나서서 형님을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나 성격이 불같은지 말려지기는커녕 눈에서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얘가 지금 날 무시하잖아. 내가 무시당할 만한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한테 무시당해야겠어? 형님은 저 밥 먹듯이 무시하면서 저는 형님 좀 무시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되는데요? 동서, 나 땡땡 높은 변호사야. 명함만 내밀어도 사람들이 다 내내거려. 여기서 법조인 아닌 식구는 동선에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왜 이래? 동선에 곤란한 일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야. 동선은 우릴 도와줄 처지가 못 되지만 우리한테 좀 살랑거려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바락바락 대들지? 어? 그야 형님이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니까요. 아주버님이면 몰라도 형님한테 살랑거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어? 어른들도 있는데 집안 시끄럽게 뭐 하는 짓이야? 마침 시어머니까지 끼어드시길래 지금이 절호의 타임이랑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받은 인화 사진들을 가족들이 잘 볼 수 있게 바닥에 펼쳐놨어요. 송무팀 이지나? 아니, 이게 뭐냐? 송무팀? 네, 어머님. 어머님이 변호사 일 하느라 고생 많다고 평생 애 대신 키워주시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변호사 며느리가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었다네요. 그러면서 변호사 아닌 사람은 죽어라고 갈궜고요. 아들은 변호사인 본인들 머리 닮아서 법조계 사람 만들 수 있다더니 평범한 제 딸도 가는 외고도 떨어져 버리고 저도 그건 참 의문이었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네요. 형님 말대로라면 변호사 머리나 닮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 아쉽게도 형석이가 형님 머리를 닮아서 떨어졌나 봐요. 아니, 동서!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송무팀이면 변호사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거 아니냐? 네가 변호사가 아니라 그거라고? 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속으셨어요? 그렇게 변호사 며느리 얻었다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셨으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시고 결혼시키셨던 거예요? 세상에나. 어쩐지 뭔가 가끔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긴 했다만.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니? 그래도 변호사라고 내가 이 나이 먹고 힘들어도 손주도 봐주고 별 개고생을 다 했는데 이거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송무팀에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자리에 잠깐 가서 앉아서 일 좀 한 거고요.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니네 회사 찾아가서 싹 다 물어봐도 되겠어?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아유, 내 팔자야. 내 뒷목. 넌 이놈 시끼? 너도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속은 거지? 어? 너도 알고 우릴 속였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결혼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건 다 어머님 뜻대로 해드렸잖아요. 뭐라고? 아휴, 이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를 속여. 내가 큰며느리도 변호사라고 얼마나 자랑질을 하고 다녔는데 그걸 속여. 아우, 내 팔자야. 시댁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뒤집어졌고 그 이후로 몇 년간은 가족 모임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야 시댁 가서 좋았던 기억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좀 불편하긴 해도 몸은 편해서 좋더군요. 남편과 아주버님에게는 따로 사과는 드렸어요.
괜히 제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터뜨려 곤란하게 해드렸으니까요. 괜찮아요, 재수씨. 어차피 언젠가는 들킬 일이었고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데 차라리 이렇게라도 들키니 속이 시원하네요. 우리 집사람이 워낙 무례하게 굴기도 했고 사실 집사람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결혼하자니 반대할 것 같고 어차피 같은 사무실 다니니 적당히 위장해서 결혼하고 나중에 밝히자고 하고 결혼했는데 좀처럼 타이밍은 안 나고 재수씨 들어오니 변호사 며느리라며 차별이 더 심해져서 도저히 밝히기가 힘들었나 봐요. 나중엔 진짜 착각도 든다고 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볼까 고민했었다니까. 어떻게 보면 재수씨 덕분에 잘 넘긴 거지. 그동안 재수씨도 우리 부모님 욕심에 괜한 차별당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 좀 같이 잘 살아봐요. 다행히 아주버님은 좋게 넘어가 주셨어요. 알고 보니 형님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댁에서 주는 압박감 아닌 압박감에 병이 들어가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그놈의 학벌이고 직업이고 법조인 집안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두 집안을 서로 경계하고 갈라놓게 하는지. 시부모님의 과욕과 어리석음에 여러 사람 마음에 멍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저와 제 자식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지만 저도 그만큼 되돌려줬다고 생각은 해서 그렇게 죽을 만큼 밉지는 않네요. 당장은 형님과 잘 지낼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언젠가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